이렇게 짜게 하니까 고혈압 걸리지요. 늙은 여우 같으니. 순덕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뭐라 그랬어? 그냥 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연희가 비웃었습니다. 그 입 다시 놀리면 진짜 맞는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남편, 어머니가 저 때리겠대요. 연희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남의 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멀리 산자락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걸려 있었어요. 순덕의 집 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로 67이 된 순덕은 벌써 몇십 년째 이 김장을 혼자 준비해 왔어요. 손끝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러질 때마다 욱신거렸죠.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연희가 오면 좀 낫겠지.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배추를 하나씩 다듬었습니다. 배추 겉잎을 떼어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희가 와서 도와주면 일이 한결 수월할 텐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김장철만 되면 어김없이 싸움이 났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팽팽했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부딪혔죠. 순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찬물에 배추를 담갔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 오전 10시쯤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 연희가 하이힐을 신고 들어왔어요. 39의 연희는 손톱에 빨간 젤을 발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순덕은 그 손톱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저 손으로 어떻게 김치를 담그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며느리는 이제 흙 묻은 일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요즘은 김치 사 먹는 세상인데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김치냐, 화학물 덩어리지. 우리 손으로 담근 게 최고야. 에이, 요즘 공장 김치도 맛있던데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잖아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도 괜찮고요. 순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세대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치관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순덕에게 김장은 단순히 겨울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이었고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었죠. 하지만 연희에게는 그저 귀찮고 힘든 노동일 뿐이었어요. 순덕은 그저 묵묵히 배추를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가 시렸지만 순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평생 농사일을 해온 순덕에게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훨씬 더 힘든 일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는 자주 아팠죠. 그래도 김장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아들 진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42의 진우는 요즘 들어 어머니에게 이상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보험이며 통장이며 등기 문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는 대뜸 물어보기도 했죠. 어머니, 집 등기는 아직 어머니 명의죠? 그럼 내 이름이지.
왜? 아니, 그냥요. 혹시 나중에 명예 이전 생각 있으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순덕은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재산은 자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없으면 늙어서 대접받기 어렵다는 것을 순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순덕은 똑똑히 봤어요. 요양원으로 쫓겨나거나 방 한 칸에 갇혀 지내거나 심지어는 굶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순덕은 절대로 재산을 함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연희도 요즘 들어 집안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요, 어머니. 라는 말과 함께요. 어느 날은 보험 증서를, 어느 날은 통장을, 어느 날은 등기권리증을 찾아보자고 했죠. 하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순덕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는 양념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순덕은 커다란 대야에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을 섞으며 말했어요. 연희야, 이리 와서 좀 도와줘. 이 양념 좀 버무려야 하는데. 연희는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양념에 손을 대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니, 이거 냄새 너무 심한데요. 옷에 다 벨 것 같아요. 순덕은 속으로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 냄새조차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김치는 잘도 먹더니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양념을 계속 버무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당 한쪽에 쌓인 배추 더미를 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이 김장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매년 김장날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싸움, 그리고 올해는 유독 아들 내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 서로 주고받는 의미심장한 눈빛들이 순덕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연희와 진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조심스럽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죠.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가야겠다.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신호였죠. 하늘에서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추운 것은 날씨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고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순덕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분명 힘든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힘듦이 육체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순덕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잠시의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대야 3개의 배추를 차곡차곡 쌓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들이는 순덕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 들렸던 아들 내외의 수군거림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오전 9시쯤 진우와 연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눈 듯 했어요. 연희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진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순덕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는 내색을 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테니까요. 어머니, 오늘 본격적으로 양념 만드시는 거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순덕의 귀에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래, 오늘 양념 다 만들어야지. 너희도 좀 도와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대답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자꾸만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본격적인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순덕은 커다란 대야에 고춧가루를 부었어요. 새빨간 고춧가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위에 다진 마늘과 생강, 그리고 젓갈을 부었죠. 양념을 만드는 일은 김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양념 맛에 따라 김치의 맛이 결정되니까요. 순덕은 평생의 경험으로 완벽한 비율을 알고 있었어요. 연희야, 이리 와서 마늘 좀 빻아줘. 순덕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절구통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몇 번 찢다가 금세 짜증을 냈죠. 어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손목 아파 죽겠네. 김치가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아나. 정성을 들여야 맛있는 거야. 요즘은 다 믹서기로 갈아서 하던데요. 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만 하세요? 순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믹서기로 간 마늘과 손으로 빻은 마늘의 맛이 다르다는 것, 그 미묘한 차이가 김치 맛을 좌우한다는 것을 연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양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양념을 버무리며 맛을 봤어요. 조금 더 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소금을 한 줌 더 넣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옆에서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짜게 하니까 고혈압 걸리지요. 순덕은 손을 멈췄습니다. 연희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단순히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는 원래 이 정도는 짜야 해. 싱거우면 금방 물러져. 에휴,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짜게 먹지 말라고 했으면서.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희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리고 어머니, 이 집도 너무 오래됐어요. 보일러도 고장나고 지붕도 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지.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기시면 우리가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집 얘기가 나왔구나. 순덕은 이제야 연희의 속내를 확실히 알았어요. 집을 넘겨받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라. 내가 죽기 전엔 명예 이전 같은 거 없어. 에이,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니까요. 필요 없다니까.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희는 입을 삐죽 내밀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덕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덕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뭐라 그랬어? 아, 그냥 혼잣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늙은 여우라고 했지?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래서요? 사실이잖아요. 집도 안 넘겨주고 통장도 꽁꽁 숨기고 그러면서 우리더러 효도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입 다시 놀리면 진짜 맞는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보세요, 남편. 어머니가 저 때리겠대요. 연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순덕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연기하는 거였어요. 진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연희가 뭘 잘못했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네가 들었어? 네 마누라가 나한테 늙은 여우라고 했어. 에이, 엄마도.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농담? 그게 농담이야? 순덕은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연희가 먼저 모욕을 했는데 오히려 순덕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진우는 아내 편만 들었어요. 그만 좀 해요, 제발. 맨날 김장철만 되면 왜 이래요? 네가 똑바로 좀 봐. 네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며 연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순덕은 마당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가득한 대야를 바라보며 순덕은 눈물을 삼켰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덕은 방에서 쉬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때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부엌 창고 쪽에서 진우와 연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김장 때 싸움 연기하면 사고로 처리돼. 보험이 터지고 등기만 바꾸면 끝이야.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들키면 어떡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하는 듯 했지만 막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걱정 마. 나 이미 어머니 명의로 된 서류 다 정리했어. 보험 수익자도 우리로 바꿨고 등기 서류도 준비했어. CCTV는 당신이 카드 빼면 돼. 고장 난 척하고. 그럼 증거 없어. 알았어. 내일 아침에 뺄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험금과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들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를. 순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들은 것뿐이니까요. 게다가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순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순덕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순덕은 잠을 설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오늘 김장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덕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가자 어제 절여놓은 배추가 소금에 촉촉하게 절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배추를 물에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가 시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만약 위험한 순간이 온다면 순덕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오전 9시쯤 진우와 연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순덕은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태연한 척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양념 버무리는 거죠? 연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달콤했어요.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순덕은 그 속에 숨겨진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다 끝내야지. 너도 좀 도와줘. 네, 물론이죠.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순덕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본격적인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순덕은 어제 만들어 놓은 양념에 배추를 한 포기씩 담그며 정성스럽게 발랐어요. 양념이 배추 속까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비결이었거든요. 연희도 옆에서 도왔지만 손놀림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대충대충 양념을 바르고 자꾸만 한숨을 쉬었죠. 에휴, 언제 다 하지. 손에 양념 냄새 다 배겠네. 연희가 투덜거렸습니다. 순덕은 참았어요.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연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맛 좀 보세요. 순덕은 양념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간이었어요. 뭐가 이상해? 이 정도면 딱 좋은데? 아니에요. 너무 짜요. 맛도 이상하고요. 이건 김치가 아니라 소금탕이잖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당황했어요. 분명 평소와 똑같은 간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라는 것을요. 계획대로 상황을 만들려는 거였죠. 예, 김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는데요. 저도 요리 좀 해봤어요. 이렇게 짜게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해. 네 맘대로 해봐. 순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연희의 태도가 너무 도발적이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김치는 평생 혼자 담그세요. 전하기 싫어요. 이놈의 마늘 빻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요. 연희가 소리치며 마늘 빻던 방망이를 마당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콰당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굴러갔어요. 순덕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굴다니.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김장통 속 양념을 한 주걱 떠서 연희에게 던졌어요. 붉은 양념이 공중을 가르며 연희의 옷에 튀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질렀죠. 아, 뭐 하는 거예요? 연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배추 한 포기를 집어 순덕에게 던졌어요. 배추가 순덕의 어깨를 맞추며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덕도 또 다른 배추를 집어 던졌죠. 두 사람은 마치 미친 듯이
배추와 양념을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널 얼마나 참았는데. 저도 참았어요. 매년 이 김장이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요? 붉은 양념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배추잎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고춧가루가 공중에 떠다녔죠. 두 사람의 얼굴과 옷은 온통 붉은 양념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배추를 던졌어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평소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터져나왔죠. 진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타이밍을 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흥분한 상태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연희가 더 큰 배추를 들어 순덕에게 던졌고 순덕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마치 두 사람을 말리는 척하며 순덕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주 세게요. 순덕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순덕의 머리가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요. 순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천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보, 구급차 불러. 연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획대로 되었다는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죠. 순덕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순덕이가 왜 이래? 김장하다가 넘어졌나 봐.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덕을 들것에 옮겼어요. 진우와 연희는 순덕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순덕을 급하게 검사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했죠. 진우와 연희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불안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갔어요. 네, 접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소견이 보이는데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집 명의는 언제 바꿀 수 있을지요. 중환자실로 순덕이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고 산소호흡기가 달렸어요. 순덕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순덕을 바라봤죠. 이제 끝났어. 집도 돈도.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슬픈 척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은행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유산 청산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순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의 형광등 불빛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어요. 순덕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가 뭐래? 글쎄, 아직 모른대. 깨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응. 그렇게 되면 후견인 지정 절차 밟아야 해. 그럼 우리가 모든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두 사람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순덕이 사망하거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보험금과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진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어머니의 보험 서류를 챙겨두었어요. 순덕 몰래 서명을 위조해서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었죠.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순덕이 의식이 없는 지금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순덕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순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 순덕의 눈을 확인했죠. 순덕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눈을 뜨실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부신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얀 천장, 기계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여기가 어디지?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자분, 여긴 병원입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하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간호사가 물을 조금 떠서 순덕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김장을 하고 있었죠. 연희와 싸웠고 배추를 던졌고 그리고 진우가 자신을 밀었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보호자분들께 연락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와 연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놀람이라기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죠. 순덕이 깨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진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우는 순덕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순덕의 손을 잡았지만 순덕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환자분께서 많이 약하시니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면회하시고 나가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몇 마디 말을 건넨 뒤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지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깨어났잖아. 큰일 났어. 보험금은 사망이나 장애 등급 나와야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 계획은? 일단 지켜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만약 완전히 회복하면? 그땐 등기라도 빨리 넘겨받아야 해. 어떻게든. 순덕은 그 대화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귀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컸던 걸까요?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고. 진우가 일부러 자신을 밀었고 연희도 공범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의사는 순덕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뇌진탕이 심각했지만 다행히 회복 중이라고 했죠. 순덕은 병상에서 조용히 누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진우가 밀었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요? 사람들은 그저 김장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순덕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가 필요했어요. 진우와 연희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보험과 재산 문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순덕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순덕은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와 연희 앞에서는 여전히 약한 척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척도 했죠. 두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어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김장하다가 그냥 넘어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냥 실수로 넘어지신 거예요.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순덕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순덕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진우와 연희가 병실 밖 복도에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어두었어요. 어머니한테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야 해. 지금 병원에서? 응. 나중에 회복하시면 안 찍어주실 수도 있잖아. 지금이 기회야.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걱정 마. 세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돼. 어머니 정신이 아직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순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순덕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옛날 친구한테요. 순덕은 동네 금은방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의 오랜 친구였죠. 여보세요, 영자야. 나 순덕이야. 어머, 순덕아. 몸은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영자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우리 진우가 최근에 네 가게에 온 적 있어? 응, 있지. 한 달 전쯤에 왔더라. 등기 서류 어쩌고 하면서 물어보던데. 뭐라고 물어봤어? 명예 이전하는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나는 잘 몰라서 법무사한테 가보라고 했어.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진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나 퇴원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진우와 연희는 계획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를 할 겁니다. 제대로요.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했죠. 순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돌려줄 거라고. 욕심으로 버무린 김치는 결국 제 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요. 2주일이 지나고 의사는 순덕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걷는 것도 가능했고 말도 또렷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진우와 연희 앞에서는 약한 척했습니다.
어지럽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연기했죠. 두 사람을 방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푹 쉬셔야 해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연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연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휠체어를 가져와 순덕을 태웠습니다. 순덕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어요. 차에 타는 내내 순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김장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깨진 김장독 조각들도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을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몸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진우와 연희는 순덕을 방에 눕히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시면 우리 계획 다 틀어지는 건데. 일단 등기부터 넘겨봤자. 병원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되잖아. 그럴까? 그래도 의심하시면 어떡해?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오늘 저녁에 말씀드려보자. 순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순덕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순덕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역국과 흰밥이었죠. 순덕은 몇 숟가락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들을 안심시켜야 해요. 그래야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편찮으신데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건강보험으로 다 안 돼서요. 그래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낼 수 있거든요. 순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뻔했거든요. 병원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덕은 퇴원할 때 명세서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야 하나? 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넘어올 거잖아요. 지금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알았어. 내일 생각해 볼게. 순덕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방을 나가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순덕은 절대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자신들의 방에서 잠들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순덕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순덕은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CCTV 자동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CCTV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집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작은 기계에 저장되었죠. 순덕은 그 장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며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순덕은 김장을 했던 그날 날짜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순덕은 침착하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날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김장을 하는 순덕과 연희의 모습, 점점 격해지는 말다툼, 그리고 배추와 양념을 던지며 싸우는 장면까지요. 순덕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진우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말리는 척하면서 순덕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순덕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화면 속 순덕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머리가 돌에 부딪혔어요. 순덕은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명백한 증거가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쓰러진 순덕을 보며 당황하는 진우와 연희의 모습, 그리고 진우가 재빨리 CCTV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메모리 카드를 빼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몰랐던 겁니다. 순덕이 자동 저장 장치를 따로 설치해 두었다는 것을요. 순덕은 영상을 멈추고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복사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복사가 끝나자 순덕은 원본 저장 장치를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동네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오래 안 걸려.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순덕은 천천히 걸어 동네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금은방 주인 영자는 순덕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순덕아. 벌써 퇴원했어? 괜찮아? 응, 좀 나아졌어. 영자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순덕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좀 맡아줄래?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뭔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너가 보관해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영자는 순덕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알았어. 내가 잘 보관할게. 그리고 영자야, 혹시 기억나? 우리 진우가 한 달 전에 등기 서류 얘기하러 왔다며? 응, 기억나지. 나중에 증인이 돼줄 수 있어? 법적으로 말이야.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순덕은 고마운 마음에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든든한 증인과 증거가 생겼습니다. 순덕은 금은방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법의 힘을 빌릴 때가 됐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순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욕심으로 버무린 김치는 결국 제 입에 들어간다는 것을 진우와 연희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진우와 연희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요. 순덕은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순덕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남지방경찰청인가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순덕의 사연을 들으며 진지한 태도로 물었죠. 어르신,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일부러 밀어서 다치게 한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파출소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병원 기록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우와 연희에게는 병원에 검사받으러 간다고 둘러댔어요. 두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덕은 먼저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기록실에서 자신의 의무 기록을 발급받았어요. 외상성 뇌진탕, 두개골 골절, 뇌출혈 소견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덕은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순덕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는 젊은 경찰관이 순덕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순덕은 자리에 앉아 차근차근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김장을 하던 중 며느리와 싸움이 붙었고 아들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찰관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김장하는 장면, 점점 격해지는 싸움, 그리고 진우가 순덕을 미는 장면까지요.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게다가 CCTV 증거까지 있으니 수사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순덕은 병원 진단서와 의무 기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진단서 상상의 정도가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순덕을 해치려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파출소를 나온 순덕은 동네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무소였지만 동네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순덕은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노린 것까지 더해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 이전을 시도한 부분, 보험 관련 부분도 모두 조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순덕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경찰차를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파출소까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피해자이신 어머니께서 고소하셨습니다. CCTV 영상 증거도 확보했고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순덕을 바라봤지만 순덕은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진우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고 연희는 집에 남았습니다.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까지 부르신 거예요? 니들이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래.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고였잖아요. 사고? 일부러 날 밀어서 다치게 한 게 사고야?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나 다 알아. 니들이 보험금 노리고 진명에 노리고 계획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연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녁 무렵 진우가 파출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느라 힘들었던 겁니다. 진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순덕에게 달려들었죠.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 네가 아들 같은 짓을 했어? 저는 실수했어요. 일부러 민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다 찍혔어. 네가 날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다 봤다고.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에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진우와 연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그냥 말리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덕을 해치려 했다는 소문,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이 퍼졌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가 신청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우와 연희의 계획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증거와 법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덕은 차분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를 했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순덕의 목표는 단순히 진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과 재산을 완전히 되찾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는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를 폭행죄와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CCTV 영상과 병원 기록, 그리고 보험사 조사 결과가 모두 진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연희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죠. 어르신,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진행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민사소송에 집중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명에 이전 시도한 것, 그것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기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재산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진우 내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집은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의 재산으로 구입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있어요. 순덕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순덕은 진우와 연희를 상대로 재산권 이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장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됐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의무 기록, 금은방 주인 영자의 증인 진술서, 그리고 진우가 CCTV 메모리 카드를 빼려 했던 정황까지요. 첫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순덕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진우와 연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순덕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순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닙니다. 피고들은 계획적으로 원고를 해치려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큰 화면에 그날의 모든 장면이 펼쳐졌어요. 김장하는 장면, 싸우는 장면, 그리고 진우가 순덕을 미는 결정적인 순간까지요.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 진우는 원고를 일부러 밀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이며 그 결과 원고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입었습니다.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또한 피고들은 사건 직전부터 원고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은방 주인 영자의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진우가 한 달 전에 등기 이전 방법을 물어보러 왔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변호사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진우가 CCTV 카메라에 다가가 메모리 카드를 빼는 장면이었어요. 피고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께서 자동 저장 장치를 설치해 두셨기에 모든 증거가 보존됐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오해입니다. 피고는 어머니를 말리다가 실수로 밀게 된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CCTV 메모리를 빼려 했습니까? 그건 고장이 난 줄 알고 확인하려던 것입니다. 고장을 확인하는데 왜 메모리 카드를 빼야 합니까?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십시오. 진우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보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 진우는 석 달 전에 원고의 보험 수익자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원고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또한 사고 직후 피고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원고가 아직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 말입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신의 친아들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진우 내외가 재산 정리에 바빴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덕의 편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재판 끝에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계획적으로 원고를 해치려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덕의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도 최선을 다해 변론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일주일 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순덕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진우는 원고에 대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 및 재산 이전 시도는 모두 무효로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원고의 재산으로 구입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존엄도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긴 겁니다. 법과 증거로 정당하게요. 뒤에서 진우와 연희가 울고 있었지만 순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요. 판결이 선고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한겨울로 접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경남의 작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순덕의 집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순덕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김장독 뚜껑 위에는 아직도 그날 흩날린 고춧가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순덕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집행됐습니다. 진우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범죄자 낙인이 찍힌 겁니다. 1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감옥에 갈 처지였죠. 진우와 연희가 살던 도시의 집은 순덕에게 돌아왔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두 사람은 단칸방 월세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덕의 편이었고 진우 내외를 손가락질했어요.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와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까지 잃은 두 사람은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진우가 순덕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어요. 순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차갑게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연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살 곳이 없어요.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순간 연희가 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어머니를 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요. 진우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보험 서류 들고 있었잖아. 네가 계획 다 세웠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어머니한테 등기 이전하자고 했잖아요. 아니야. 네가 매일 집 얘기 꺼냈잖아.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흉한 광경이었어요.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일었고 두 사람의 외침이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죠. 범죄자가 된 이후 서로를 탓하며 살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 났었습니다. 순덕은 그 싸움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순덕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묶음을 들고 나왔죠.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마당 바닥에 던졌어요. 이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다. 이 집, 이 땅 모두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지.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봤어요. 내 눈앞에서 꺼져. 김치 양념처럼 니들의 욕심도 여기 다 묻혔으니까.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지만 순덕은 등을 돌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피는 섞였어도 그 마음은 썩었구나.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마당을 감쌌어요. 진우와 연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연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진우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어요.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창문 너머로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롭지만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어쩌면 감옥보다 더한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당에는 부서진 김치통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양념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욕심으로 버무린 김치는 결국 제 입에 들어가더라.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어요. 순덕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해치려 했던 두 명의 범죄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순덕은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혼자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정의가 실현됐고 자신의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